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침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토론은 지금까지 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좀 장애 여성이나 소위 이제 취약한 집단의 어떤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장애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좀 이 문제들을 좀 듣고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제목이 안전한 피임이 장애 여성에게 사치인가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한번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실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그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곳이 일단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관계나 재생산 결과에 대해서 시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관계는 무조건 통제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피임약 처방을 위해서 병원에 간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그런 상황을 상상이 가십니까? 예. 그런 어떤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런 경우까지 좀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는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여성들이 여성임에도 이제 임신하는 몸인 줄 몰랐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잘못된 통념의 문제, 사회 제도적 강제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강하게 내면하게 하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내가 임신하는 몸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믿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적절한 어떤 성교육, 자기 연령이나 생리 주기에 맞는 성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은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근데 또 여기 사례에 보시면 놀랍게도 어떤 내병관장 여성 같은 경우는 의사로부터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임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연동되는 더 큰 문제는 피임 방법이 의료적으로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생산적으로 장애 여성들에게 피임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인데요. 생산 기술이 여성의 몸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어떤 걸을 수 있고 그냥 소위 정상적인 몸을 표준으로 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어떤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다른 약 복용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여러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질환, 대표적 질환 말고 그저 그냥 장애나 만성질환 같이 좀 더 희귀하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과 피임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또 장애 여성들 역시 더더군다나 꺼리는 내 몸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위험을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이제 상담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이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구 피임약뿐만 아니라 도프, 난관수술, 임플란트 같이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피임제라고 하는데, 피임 기술이라고 하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성들이 선호해서 지금 이런 피임제를 사용한 건 아니고, 지금 남성들의 어떤 피임, 정관수술이나 콘돔 같은 것들이 깊이 때문에 이제 이런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애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런 농장착 시술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다른, 소위 정상 몸이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 더 무리가 있거나 아예 시술 불가능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의사로부터 이제 상담을 못 받아서 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의사 처방을 하는 이 전문의학 품화가 뭐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입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의사들도, 그러니까 의학계가 이런 어떤 장애와 관련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환자,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은 것,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문화적 요소로서 무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이건 뭐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었고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사례에서 보면은 그 아까도 이제 시설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에서 이제 생활에서 이제 그 결혼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피임 방법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낙태도 여러 번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도록 의사가 피임 방법을 안 알려줬나요? 라고 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 여성이 애까지 있는 성인 여성이 피임 방법을 모를 거라고 의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는 게 그 여성의 답변이었고 또 더 이 여성 스스로도 물어볼 수 없는 건 의사한테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이유는 의사가 왜 이렇게 장애도 있으면서 몸을 함부로 긁느냐라는 비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번에 그래서 식약청 그 피임제 재분란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장애 여성이나 망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이 경구 피임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을 때 장애 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이 가지는 피임약에 대한 우려를 무시시킬 만큼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연구가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그 진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절대 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여성들이 뭐 두려움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그 재생산 관련해서 통제권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교적 손쉽고도 유일한 방안으로 피임약을 구입해서 복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지금 신체 장애가 아닌 이제 지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것조차도 이제 사치스러운 좀 건데 아예 낮은 접근성이나 이제 교육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공간의 문제, 높은 성폭력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사자들 이상 상관없이 보호자들이 원천적이고 영구적인 피임수단, 지금도 자궁적 출혈, 그러니까 이건 꼭 피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리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찾는 보호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보완책. 정말 실질적인 보완책, 그 다음에 피임 방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어떤 이 식약청의 정책 의미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장여성 공감에서는 올해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애 여성이 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 스스로가 이제 그 강동구의 한정에서만 그 장애 여성 의료실태 조사를 또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사실 그 국민의 이런 장애 여성들이 피임뿐만 아니라 의료와 건강법 전반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국민과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식약청에서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총학생회 등 그 다양한 이제 총학생회들과 자치단위들에서 그 제각기 입장을 밝히고 그런 입장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의 활동가이자 대학생 여성주의자로서 이번 그 피임약 의약품 재분량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먼저 그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에서 그 사후피임약 관련해서 그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죠.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공동 성명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일반 의약품 전환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해치는 결정이다. 그래서 이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런 입장들이 여러 이제 언론 매체 등에서 인용되면서 마치 이들의 입장이 전체 여자 대학생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연세대 한양대 초등학생의 입장만을 전체 여자 대학생들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은 여성의 건강권이나 임신출산 결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그 초등학생애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피임에 대한 대중의 인지 수준이 아주 낮고 대다수의 남성들이 피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콘돔 사용을 꺼리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피임약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면 피임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피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사후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사후피임약을 일반 피임법으로 오인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사후피임약의 복용으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르몬이 다량 함유된 약을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몸에 일련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은 사실 여성들, 그 당사자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걱정에 대해서는 그 여성들의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보약지도 그리고 보약지도를 의무화한 다음에는 이제 여성들의 판단에 그 피임에 대한 형식을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에서는 그 위와 같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제 다른 13개의 대학 단위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저희들의 입장과 함께 이제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의 입장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였는데요. 이 성명서의 그 제목이나 발표 일자, 연명 단위 등은 제가 이제 각 주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내에서 여성주의나 확산을 위해서 활동해온 단위들, 그리고 학내에 존재하는 그 인권 모임들, 그리고 교지 편집이, 학생회 등 다양한 이제 단위들과 함께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 홈페이지나 다른 대학단의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었고, 그래서 결의 홈페이지에서만 이제 오늘 제가 찾아봤을 때 800여 회 정도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중앙대, 포항공대, 서울대, 청량여대 캠퍼스 등에 이제 자고로 부착되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주 이제 접속하는 학생 게시판에 게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양대, 연세대 총여학생에서 이제 발표했던 공동 성명이 여태까지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 등에서 인용이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인용이 되었던 것과 달리 결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14개의 대학 단위를 모아서 이제 발표한 공동 성명은 그 어디에서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포털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대학, 피임약, 성명 이 정도의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트위터라든지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충분히 검색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의 어떤 입장이 전혀 인용되지 않고 특정 입장만 인용되고 있는 현실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연 그런 언론사들에서 혹은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진 대학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대학생들이 이런 피임약 이번 그 재분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이제 온라인 기사는 물론이고 식약청과 대한 그 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검색해봤지만 과연 어떤 것이 피임약의 부작용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식약청과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서로 상충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 혹은 여성 대중들이 이런 피임약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부작용,
피임약을 먹었을 때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더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명확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언론사들에서 이제 특히 총학생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생의 입장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여자 대학생들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주로 피임의 당사자를 20대 젊은 미혼 여성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SNS에서 이런 피임약 정책 관련해서 입장을 이제 트윗을 하거나 이제 입장을 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은 성관계를 마음껏 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바람이 아니냐,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냐 이런 멘션들이 저한테 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피임은 20대 미혼 여성들만 이게 아니죠. 여성 청소년과 중년 여성을 비롯해서 이성의 성관계를 갖는 거의 모든 타입 여성들에게 피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약 정책에 대해서 20대 미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것이 피임의 당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 피임약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피임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섹스를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리고 지금도 성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교정 대상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청소년과 성을 연결지을 때는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피임약 재분류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피임약 오남용이 우려된다, 물란한 성관계가 우려된다라고 하듯이 위기나 충격을 표현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아까 전에 여성가족재단 분과 식약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식약청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 의약품화에 대해서 청소년에 한해서는 사용 연령을 제한해서 산부인과에 가도록 한다거나 아니 본인 제한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청소년에게만 피임약을 오남용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청소년의 미성숙하다는 통념을 뿌리 깊게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번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 이제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화하면 청소년 성물량과 성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말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무난해지면 안 되는 거는 질문을 제쳐두고더라도 청소년들이 과연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피임약은 접근 가능한 약품이어서는 안 되는 거 하는 질문을 왜 다들 묻고 있지 않은지, 이걸 더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15,954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설문조사를 청소년 성경험 실태에 대해서 한 결과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타락적 청소년은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 결과여서 정확한 청소년 전반에 대한 통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섹스를 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의 비행 중인 위기 청소년인 것인지, 그 소수의 위기 청소년에게는 피임약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 감히 섹스를 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피임약과 청소년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섹스를 하고 있으면 그들이 꼭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1%가 섹스를 하던, 3.1%만 빼고 모두 섹스를 하던, 비행 청소년이 섹스를 하던, 비행 청소년이 아닌 모범생들이 섹스를 하던, 청소년들이 지금 성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금 섹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피임할 선택권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사회가 섹스하는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이 보기 싫어서 피임약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 피임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되고, 피임약 재분류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 보면 성관계 경험률은 확연하게 치솟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게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20대로 넘어가면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성관계를 하던 이제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이 한 반틈 정도 되는데요. 10대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신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3.1%에서 몇십 %로 오르는 저 상당한 숫자 변화는 청소년의 성경험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지만 아직까지 순결교육과 낙태 반대 교육에만 매달리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성생활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안전한 성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콘돔과 경구 피임약이 현재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능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당연히 그것이 19세 미만 판매 금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온 세상이 너는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에게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섹스를 하는 청소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구 피임약이 병원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위하여 이제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만 합니다. 20대 여성들, 30대 그 이후 많은 여성들이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기 힘들어하는데 그보다 더 어린 여성이 산부인과는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주변 시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친권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권자들은 사실 조금만 파고들어도 자녀가 어떤 병원에 갔는지,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 약국에서 판매 가능했을 때도 수능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생리 날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받으러 왔어요 라는 변명거리를 늘어나야 했던 청소년들인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은 약사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한테 지금 자기가 가서 받은 약이 뭔지, 왜 거기에 갔는지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 모두 가장 까진 것으로 보며 눈에 획인의 사회에서 경구 피임약을 전문 내약품화는 청소년들에게 피임약을 적응 불가능한 약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회적 난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경제력 때문에도 경구 피임약 전문 내약품화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을 거치고 진료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3배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한 부담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노동할 권리가 크게 박탈당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그들의 수입은 친권자가 주는 용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도 경구 피임약이 전문 내약품화 되어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청소년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려하지 않은 그들이 주가 아닌 재분류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꼭 경구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을 모두 일반 의약품화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낙인이 모두 없어지고 여성 청소년도 당당히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과 상담을 받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거나 더 나아가 피임약이 그리고 병원 진료비가 보상이 된다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임약 재분리를 하기에 앞서 여성의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 계속 했듯이 그 수가 많건 적건 그것이 정말 물란한 것이건 아니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청소년은 지금 섹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청소년은 피임을 할 권리가 있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